병실 복도에 놓인 플라스틱 의자가 차갑다. 지은은 세 번째 밤을 여기서 맞이하고 있었다. 형광등 불빛 아래 그녀의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했다. 눈꺼풀은 무겁게 처져 있었고 손에 든 종이컵 커피는 이미 식어버린 지 오래였다. 중환자실 면회 시간은 하루 3번. 오전 10시, 오후 2시, 저녁 6시. 지은은 3번 모두 빠짐없이 들어갔다. 산소 마스크를 쓴 어머니의 손을 잡고 링거가 떨어지는 소리를 세었다. 간호사가 물었다. 보호자분 혼자세요? 다른 가족분은요? 곧 올 거예요. 거짓말이었다. 오빠들은 오지 않을 것이다. 첫째 오빠 민석은 회사 일이 바빠서라고 했고, 둘째 오빠 민수는 애들 학원 데려다 줘야 해서라고 했다. 지은은 더 이상 전화하지 않았다. 한 번 더 전화하면 자기가 더 초라해질 것 같아서였다. 어머니가 쓰러진 건 3일 전 새벽이었다. 뇌출혈. 119 신고는 이웃집 할머니가 했고 응급실에 달려간 건 지은뿐이었다. 수술 동의서에 서명할 때 펜을 쥔 손이 떨렸다. 집도의가 말했다. 보호자분이 결정하셔야 합니다. 지금 바로요. 지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성공률은요? 70% 정도입니다. 하지만 수술 안 하시면 의사는 말을 끝맺지 않았다. 지은은 서명했다. 그 순간 오빠들에게 단체 문자를 보냈다. 엄마 수술 들어가셨어요. 기도해 주세요. 읽은 표시는 떴지만 답장은 없었다. 수술은 5시간 걸렸다. 중환자실로 옮겨진 어머니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다. 의사는 72시간이 고비라고 했다. 지은은 병원을 떠나지 않았다. 밤이 되면 복도 의자에 앉아 눈을 붙였다. 새벽 4시쯤 되면 간호사가 담요를 덮어주곤 했다.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못한 채 지은은 그 담요의 무게를 견디며 울었다. 그리고 오늘 오전 의사가 말했다. 의식이 돌아오셨습니다. 이제 고비는 넘겼어요. 지은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울음이 터져 나왔다. 간호사가 어깨를 토닥였다.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따님이 지키셔서 어머님도 힘내신 거예요. 지은은 중환자실로 들어갔다. 어머니는 희미하게 눈을 뜨고 있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입술이 움직였다. 지은아, 네, 엄마. 저 여기 있어요. 어머니의 손이 희미하게 떨렸다. 지은은 그 손을 꽉 잡았다. 따뜻했다. 살아있었다. 어머니가 다시 물었다. 오빠들은? 지은의 손이 굳었다. 그리고 지은은 그 질문이 가족이 아니라 전쟁의 시작이 될 줄은 그때 몰랐다. 일반 병실로 옮긴 건 이틀 뒤였다. 어머니는 여전히 말을 많이 하지 못했지만 의식은 또렷했다. 링거를 맞으며 죽을 조금씩 떠먹었다. 지은은 그 모습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엄마, 천천히 드세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석이는 민수는? 바빠서 못 왔어요. 곧 올 거예요. 또 거짓말이었다. 지은은 더 이상 오빠들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단톡방에는 읽은 표시만 계속 늘어났다. 지은이 올린 어머니 사진에도 병실 번호에도 의식 돌아오셨어요 라는 말에도 아무도 답하지 않았다. 읽은 표시가 떠 있는 그 침묵이 지은의 목을 더 조여왔다. 바쁘다는 말이 아니라 너 혼자 해라는 말처럼 느껴져서였다. 입원비는 벌써 300만 원을 넘어섰다. 지은은 카드를 긁으며 한숨을 쉬었다. 통장 잔액은 80만 원. 다음 달 월급까지는 아직 2주가 남았다. 급여 계좌로 카드값이 빠져나가면 마이너스 통장을 써야 할 판이었다. 병실 창문 너머로 봄볕이 들어왔다. 어머니는 햇살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지은은 그 옆에서 스마트폰을 들여다봤다. 민석 오빠의 SNS에는 어제 올라온 사진이 있었다. 회식 자리, 와인 잔을 든 오빠가 웃고 있었다. 정말 바쁘긴 하네. 지은은 화면을 끄고 한숨을 쉬었다. 그때 어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은아, 미안하다. 엄마, 왜요? 내가 고생이 많구나. 지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목이 메었다. 어머니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오빠들한테 연락 좀 해라. 엄마가 아프다고. 네, 엄마. 연락했어요. 곧 올 거예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눈을 감았다. 저녁 6시 간호사가 들어와 링거를 교체했다. 지은은 복도에 나가 전화를 걸었다. 민석 오빠였다. 벨소리가 길게 울렸다. 끊기 직전 오빠가 받았다. 응, 뭐야? 오빠, 엄마 일반 병실로 옮겼어. 의식도 돌아오셨고. 그래, 다행이네. 한번 와봐. 엄마가 오빠들 찾으셔. 잠깐의 침묵이 흘렀다. 오빠가 말했다. 이번 주는 좀 어렵고 다음 주에 갈게. 오빠 3일 전부터. 야, 나도 사정이 있어. 회사 프로젝트 막바지라고. 너 혼자 있는 것도 아니고 간호사들 있잖아. 지은은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오빠는 결국 그 말을 했다. 그리고 입원비는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일단 냈어. 얼마나? 지금까지 300 좀 넘었어. 그래. 그럼 나중에 정산하자. 영수증 잘 챙겨놔. 전화가 끊겼다. 지은은 스마트폰을 내려다봤다. 화면에 통화 시간이 찍혀 있었다. 1분 37초. 그 짧은 시간이 지은의 밤을 길게 만들었다. 그리고 지은은 알았다. 다행이다. 다음에 오는 말이 결국 돈이라는 걸. 하지만 그날 밤 돈으로 시작된 정리는 곧 집 이야기로 번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어머니는 조금씩 회복하고 있었다. 물리치료사가 와서 간단한 재활 운동을 시켰다. 팔을 들어 올리고 손가락을 움직이는 것. 어머니는 힘겹게 따라했다. 잘하셨어요, 어머니. 내일 또 올게요. 물리치료사가 나가고 병실에는 지은과 어머니만 남았다.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지은아, 넌 회사는? 휴가 냈어요, 엄마. 언제까지? 필요한 만큼요. 어머니의 눈빛이 흔들렸다. 지은은 괜찮다는 듯 웃어 보였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미 휴가를 다 써버렸다. 오늘부터는 무급휴직이었다. 사장은 다음 주까지만 기다리겠다고 했다. 그날 오후 간호사가 차트를 확인하며 말했다. 보호자분, 퇴원 일정 잡으셔야 해요. 어머님 상태 괜찮으시니까 5일 후쯤 가능하실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간호사가 나가고 어머니가 물었다. 퇴원하면 어떻게 하지? 제 집에서 모시려고요, 엄마. 내 집? 거긴 좁잖아. 괜찮아요. 제가 거실에서 자고 엄마가 방 쓰시면 돼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집에 가야지. 우리 집. 엄마 혼자 어떻게 생활해요? 아직 거동도 불편하신데. 그래도 내 집이 편해. 지은은 입술을 깨물었다. 어머니 집은 30년 된 빌라 2층이었다. 엘리베이터도 없고 계단이 가팔랐다. 쓰러지기 전에도 계단에서 한 번 휘청하셨다. 엄마, 일단 제 집에서 지내시다가 좀 나아지시면. 지은아. 어머니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내 집에 갈 거야. 오빠들도 거기가 편할 거고. 그 한마디가 지은의 가슴을 눌렀다. 오빠들. 병원에 한 번도 안 온 오빠들. 어머니는 여전히 그들도 편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날 저녁 지은은 다시 단톡방에 메시지를 올렸다. 엄마 5일 후 퇴원이래요. 엄마 집으로 모실 건데
집 정리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혼자는 힘들 것 같아서요. 메시지는 금방 읽혔다. 하지만 답장은 없었다.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났다. 지은은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다. 밤 10시 민수 오빠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나 주말에 애들 축구 대회라 힘들 것 같아. 미안. 그게 전부였다. 민석 오빠는 아예 답이 없었다. 지은은 병실 불을 끄고 어머니가 잠든 얼굴을 바라봤다. 엄마는 퇴원을 꿈꾸고 있는데 나는 뭘 꿈꿔야 하지. 그날부터 지은은 퇴원이 기쁜 말이 아니라는 걸 배웠다. 퇴원은 끝이 아니라 진짜 시작이었다. 그리고 퇴원은 끝이 아니라 지은이 완전히 혼자가 되는 순간이었다. 퇴원 당일 지은은 오전부터 분주했다. 어머니 짐을 정리하고 퇴원 수속을 밟았다. 최종 입원비는 520만 원. 지은은 카드 2개를 번갈아 가며 긁었다. 한도가 부족해서였다. 삑. 승인음이 날 때마다 심장이 내려앉았다. 한 번이라도 거절되면 지금 이 자리에서 무너질 것 같았다. 어머님, 조심히 가세요. 2주 후에 외래 진료 꼭 오셔야 해요. 네, 감사합니다. 지은은 휠체어에 앉은 어머니를 밀고 병원 현관으로 나갔다. 택시를 잡아 타고 어머니 집으로 향했다. 30분 거리였다. 빌라 앞에 도착했을 때 지은은 2층까지 어머니를 부축해 올라가야 했다. 한 계단 한 계단 오를 때마다 어머니는 숨을 헐떡였다. 엄마, 천천히요. 괜찮아요. 응. 겨우 2층에 올라 현관문을 열었다.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다. 2주 동안 비워뒀던 집은 을씨년스러웠다. 거실 탁자 위에는 어머니가 쓰러지기 전 드시던 약봉지가 그대로 놓여 있었다. 지은은 어머니를 안방 침대에 눕히고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다. 그리고 청소기를 돌리고 화장실을 닦고 부엌을 정리했다. 3시간이 걸렸다. 엄마, 점심 뭐 드실래요? 아무거나. 냉장고를 열자 텅 비어 있었다. 유통기한 지난 김치 한 통만 덩그러니 있었다. 지은은 근처 마트로 달려가 장을 봤다. 죽, 과일, 반찬거리. 계산대에서 8만 원을 또 카드로 긁었다. 해가 저물 무렵 지은은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핸드폰을 확인했다. 회사 사장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다. 내일까지 안 나오시면 대체 인력 뽑아야 할 것 같습니다. 연락 주세요. 지은은 답장을 쓰려다 말았다. 손가락이 떨렸다. 어머니를 두고 회사에 갈 수는 없었다. 하지만 일을 그만두면 생활비는 어떻게 하나. 그때 어머니가 안방에서 불렀다. 지은아. 지은은 벌떡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다. 네, 엄마. 어디 불편하세요? 화장실. 지은은 어머니를 부축해 화장실까지 모셨다. 그리고 밖에서 기다렸다가 다시 침대까지 모셨다. 어머니가 누우며 말했다. 고맙다, 지은아. 괜찮아요, 엄마. 오빠들한테 연락 좀 해봐. 엄마 퇴원했다고.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안방을 나와 단톡방을 열었다. 엄마 오늘 퇴원했어요. 집에 계세요. 한번 들러주세요. 전송 버튼을 눌렀다. 읽음 표시가 떴다.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다. 그날 밤 지은은 소파에서 잠을 청하며 생각했다. 읽음은 있는데 사람은 없구나. 그리고 그 없음이 다음날 지은의 인생을 바꿨다. 그런데도 단톡방은 조용했고 지은은 조용히 깨달았다. 사람은 안 오고 정산만 온다는 걸. 다음날 아침 지은은 회사에 사직서를 이메일로 보냈다. 손은 떨렸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어머니를 혼자 두고 갈 수 없었다. 회사에서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다.
대신 어머니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미음을 끓이고 약을 챙겨드렸다. 점심 무렵 지은이 혈압계를 들고 어머니 혈압을 재는 순간이었다. 14,090. 조금 높았다. 지은은 메모했다. 오후에 병원에 전화해서 물어봐야 했다.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지은은 깜짝 놀라 문을 열었다. 민석 오빠였다. 오빠? 들어가도 돼? 당연하지. 들어와. 민석 오빠는 거실을 둘러봤다. 엄마는? 안방에 계셔. 상태 어때? 많이 좋아지셨어. 그래도 아직 거동이 불편하셔. 오빠는 고개를 끄덕이고 안방으로 들어갔다. 지은은 부엌에서 커피를 타려 했다. 안방에서 어머니 목소리가 들렸다. 민서가 왔구나. 네, 엄마. 어떠세요? 좋아. 내가 와서. 지은이 커피를 들고 들어갔을 때 어머니는 민석 오빠 손을 잡고 있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다. 지은은 가슴이 먹먹했다. 오빠는 시계를 보더니 말했다. 엄마, 저 회사 가봐야 해서 조금만 있다 갈게요. 그래, 바쁜데 왔구나. 다음에 또 올게요. 민석은 10분 만에 나갔다. 창밖으로 수입차가 골목을 빠져나갔다. 오후 3시, 이번엔 민수 오빠가 왔다. 과일 바구니를 들고. 지은아, 엄마 어디 계셔? 안방에. 민수도 잠깐 앉았다가 15분 만에 나갔다. 과일 바구니는 거실 탁자에 덩그러니 놓였다. 저녁 7시, 단톡방에 메시지가 올라왔다. 민석 오빠였다. 엄마 상태 확인했고 지은이 고생 많다. 그런데 입원비랑 앞으로 간병비 문제 좀 정리해야 할 것 같은데 우리 주말에 한번 모이자. 엄마 집에서. 지은은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봤다. 입원비, 간병비, 정리. 이제야 오빠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지은은 그 순간 깨달았다. 오빠들이 엄마 때문에 온 게 아니라 정리할 게 생겨서 온 거라는 걸. 그날 저녁 오빠들이 남긴 단어는 엄마가 아니라 정리였고 그 말이 거실을 얼렸다. 주말이 됐다. 토요일 오후 2시 어머니 집 거실에 세 남매가 모였다. 어머니는 안방에서 쉬고 계셨다. 민석 오빠가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다. 엑셀 파일이 열렸다. 자, 그럼 정리 좀 하자. 뭘 정리하는데? 지은이 물었다. 입원비, 간병비, 앞으로 드는 비용들. 우리가 나눠서 부담해야 할 것 같아서. 입원비는 내가 이미 다 냈는데? 알아. 그래서 정산하려고. 520만 원이지? 응. 그럼 3으로 나누면 1인당 173만 원씩. 나랑 민수 형이 지은이한테 173만 원씩 보내주면 되는 거지. 지은은 오빠를 바라봤다. 민석은 노트북만 보고 있었다. 그리고 앞으로 간병비도 문제야. 지은이가 계속 엄마 모시기 힘들 거 아냐? 요양보호사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 요양보호사? 응. 하루 8시간 기준으로 한 달에 200 정도 나올 거야. 이것도 우리가 나눠내면 되고. 그때 민수 오빠가 말했다. 근데 엄마 집은 어떻게 할 거야? 집? 여기 빌라 엄마 명의잖아. 시세가 지금 얼마 정도 하려나? 지은의 손끝이 차가워졌다. 갑자기 왜 집 얘기를? 아니, 그냥 엄마 상태가 좋아지시면 다행인데 만약에 또 무슨 일 있으면 준비는 해둬야 하지 않겠어? 민석이 고개를 끄덕였다. 민수 형 말도 일리 있어. 엄마 재산 정리는 미리 해두는 게 좋아. 나중에 복잡해지면 안 되니까. 재산 정리? 응. 엄마한테 뭐가 있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할 것 같아. 이 집이랑 예금이랑. 지은의 가슴이 답답해졌다. 엄마 아직 살아계신데 무슨 상속 얘기를 해? 민석이 눈썹을 치켜 올렸다. 야, 나 지금 현실적인 얘기하는 거야.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마. 감정적? 오빠가 지금 엄마 병실에 한 번도 안 와놓고 재산 얘기부터 하는 게 현실적인 거야? 야, 나도 사정이 있어서 못 간 거야. 그럼 뭘 했는데? 민수는 중재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민석이 말했다. 그건 내가 선택한 거잖아. 우리 보고 책임지래? 그 말이 지은을 조용히 무너뜨렸다. 지은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됐어. 오빠들끼리 알아서 해. 나는 그냥 엄마 모실게. 지은은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그리고 그 문 너머에서 어머니의 숨소리가 아주 작게 흔들리고 있다는 걸 지은은 알았다. 지은은 그 순간 확신했다. 주말 모임의 목적은 간병이 아니라 나누기라는 것을. 그날 밤 지은은 거실 소파에 누워 잠을 청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민석 오빠가 나가면서 한 말이 계속 맴돌았다. 내가 선택한 거잖아. 핸드폰을 켰다. 통장 잔액은 마이너스 50만 원. 마이너스였다. 카드값은 다음 주에 빠져나간다. 300만 원 넘게. 지은은 한숨을 쉬었다. 내일부터 구직 사이트라도 뒤져봐야 했다. 재택근무 가능한 일, 시간 자유로운 일, 아무거나. 안방에서 소리가 들렸다. 지은은 벌떡 일어나 문을 열었다. 엄마, 괜찮으세요? 지은아. 네. 이리 와봐. 어머니는 지은 손을 잡았다. 미안하다. 왜요, 엄마? 내가 고생이 너무 많구나. 괜찮아요. 오빠들이 그런 얘기하는 거 다 들었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가 정신 바짝 차려야겠다. 오래 누워있으면 안 되겠어. 엄마, 무리하지 마세요. 아니야. 빨리 나아야 해. 내가 너무 힘들잖아. 다음 날 어머니는 조금 더 많이 드셨다. 지은은 안도했다. 오전 11시 민석 오빠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제는 미안했어. 내가 말을 좀 심하게 했나 봐. 괜찮아. 그리고 내가 오늘 중으로 173만 원 보내줄게. 그래. 전화를 끊고 지은은 생각했다. 오빠들은 돈을 내면 끝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새벽에 화장실 부축하는 손은 돈으로 대신되지 않았다. 그날 저녁 어머니가 거실로 나오셨다. 휠체어 없이 지팡이만 짚고 엄마, 혼자 나오시면 어떡해요? 괜찮아. 조금 걸어야 빨리 나아. 어머니가 말했다. 지은아, 엄마 통장 어디 있니? 서랍에 있어요. 왜요? 가져와 봐. 지은이 통장을 펼쳤다. 잔액 1200만 원. 엄마, 이거 넣어줄 거야. 안 돼요. 어머니는 단호했다. 내가 나 살렸어. 이 돈은 내 거야.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어머니가 말했다. 엄마 말 들어. 이 돈 받아. 그리고 내 인생 살아.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지은을 살리려는 명령처럼 들렸다. 그리고 그날 밤 어머니의 한마디가 지은의 미래를 갈랐다. 내 인생 살아. 일주일이 지났다. 지은은 어머니 통장을 받지 않았다. 대신 그 돈을 방법으로 바꿨다. 요양보호사를 구했다. 주 3회, 오전 4시간씩, 한 달 120만 원. 민석과 민수가 40만 원씩 부담하기로 했다. 요양보호사 김순자 씨는 60대 초반, 경력 10년이었다. 어머님, 제가 월, 수, 금 오전에 올게요. 씻기고 운동 도와드리고 식사 준비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딸분이 고생 많으셨겠어요. 이제 좀 숨 돌리세요. 순자 씨가 오는 날 지은은 처음으로 밖에 나갈 수 있었다. 은행에 가서 대출 상담을 받았다. 신용대출 한도 500만 원, 이자율 6%. 지은은 300만 원만 받았다. 카드값을 갚기 위해서였다.
편의점 앞을 지나는데 야간 알바 공고가 붙어 있었다. 야간 4시간, 시급 10,000원. 지은은 전화번호를 찍었다. 살아야 하니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그날 밤 지은은 어머니에게 말했다. 엄마, 저 밤에 잠깐 나갔다 올게요. 어디? 알바 면접이요. 어머니 얼굴이 어두워졌다. 지은아, 너 낮에도 일하고 밤에도 일하려고? 괜찮아요. 4시간만 하면 되니까요. 안 돼. 너 쓰러지겠어. 엄마 때문에 이러는 거잖아. 그 말에 지은은 아무 말도 못했다. 어머니가 눈물을 닦았다. 미안하다, 지은아. 엄마가 짐만 되는구나. 아니에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다음 날 밤 10시 지은은 면접을 받고 바로 출근이 잡혔다. 편의점을 나오는 길 공기가 차갑했다. 별은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그 밤 민석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지은아, 이번 주말에 또 모이자. 엄마 재산 정리건 제대로 해야 할 것 같아. 이번엔 변호사도 좀 알아봤어. 지은은 화면을 꺼버렸다. 변호사, 재산 정리. 오빠들은 정말 끝까지 밀고 나갈 작정이었다. 하지만 민석의 메시지 한 줄이 지은의 숨을 다시 조였다. 이번엔 변호사도 알아봤어. 야간 알바를 시작한 지 3일째, 지은은 만신창이었다. 낮에는 어머니를 돌보고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편의점에서 일했다. 집에 돌아오면 새벽 3시, 씻고 누우면 4시, 어머니가 깨는 시간은 아침 7시. 지은은 하루에 3시간 잠을 잤다. 순자 씨가 오는 날은 조금 나았다. 그 시간 동안 지은은 소파에 쓰러져 잤다. 지은 씨, 일어나세요. 제가 가봐야 해서요. 눈을 뜨니 오후 1시였다. 4시간을 잔 것이었다. 지은은 커피를 내렸다. 쓴맛이 입안을 채웠다. 정신을 붙잡으려는 맛이었다. 그때 어머니가 불렀다. 지은아. 네, 엄마. 어머니는 지은 얼굴을 오래 봤다. 너 많이 힘들지? 아니에요. 거짓말 하지 마. 얼굴에 다 써 있어. 어머니 목소리가 떨렸다. 너 이러다 죽겠어. 엄마, 그런 말씀. 아니야. 엄마가 정신 차려야 해. 어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거실로 나왔다. 그리고 지은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지은아, 이제 엄마 혼자 있어도 돼. 뭐라고요? 너 내 집 가. 내 생활해. 안 돼요. 밤에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해요? 전화하면 되지. 어머니는 단호했다. 엄마는 내가 죽는 거 보고 싶지 않아. 그날 저녁 지은은 짐을 쌌다. 많지 않았다. 옷 몇 벌과 세면도구. 현관에서 뒤돌아봤을 때 어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다. 자주 올게, 엄마. 그래. 천천히 와도 돼. 지은은 계단을 내려가며 울었다. 그런데 마음 한구석이 더 무거웠다. 민석의 메시지 때문이었다. 토요일 오후 2시. 변호사. 지은은 알았다. 그 자리는 엄마를 위한 자리가 아니라 나누기 위한 자리가 될 거라는 걸. 지은은 알았다. 토요일 오후 2시는 사과의 자리가 아니라 판결의 자리가 될 거라는 걸. 그 주 토요일 지은은 어머니 집에 갔다. 오후 2시 정각. 민석과 민수가 이미 와 있었다. 그리고 낯선 남자가 한 명 더 있었다. 40대 초반 정장 차림. 지은 씨죠? 저는 법무법인 정안의 김태준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는 노트북을 펼쳤다. 오늘은 어머님 재산 현황을 정리하고 향후 상속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상속 계획? 지은이 묻자 민석이 말했다. 엄마가 언제 또 무슨 일 생길지 모르잖아. 미리 정리해 두는 게 좋아. 변호사가 차분히 말했다. 어머님 명의 재산은 크게 3가지입니다. 이 빌라 부동산,
예금 1,200만 원, 그리고 국민연금 수령권입니다. 빌라는 시세가 얼마 정도 됩니까? 약 2억 8천만 원 정도입니다. 민석이 계산했다. 그럼 총 재산이 약 3억 정도네요. 3으로 나누면 1인당 1억씩. 잠깐만요. 지은이 말을 끊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엄마 살아계신데 재산 나누는 얘기를 왜 해요? 민석이 목소리를 높였다. 야, 지은아. 이게 현실적으로 필요한 얘기야. 필요하긴 뭐가 필요해요. 오빠들 병원 한번 안아놓고 병원은 내가 가고 싶어서 간 거잖아. 누군가는 가야 했잖아요. 민수는 중재하려 했지만 변호사는 이미 다시 말을 꺼냈다. 민법상 자녀들의 상속 지분은 균등합니다. 따라서 세 분이 각각 3분의 1씩. 그때였다. 안방 문이 열렸다. 어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나왔다. 얼굴이 창백했다. 엄마. 지은이 달려갔다. 어머니가 지은 손을 뿌리쳤다. 다 들었어. 거실이 얼어붙었다. 어머니는 민석과 민수를 봤다.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니? 엄마, 이건. 닥쳐. 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엄마 병실에 한 번도 안 온 놈들이 재산 얘기는 하려고 변호사까지 데려왔어? 오해하시는 거예요. 이건 미리. 정리. 엄마 죽기 기다리는 거지. 어머니는 변호사를 봤다. 변호사 양반, 나가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현관문이 닫혔다. 어머니는 다시 말했다. 너희 둘 다시는 내 집에 오지 마. 엄마, 나가. 두 오빠는 결국 나갔다. 거실에 남은 건 어머니와 지은뿐이었다. 어머니가 소파에 주저앉았다. 미안하다, 지은아. 괜찮아요, 엄마. 아니야. 괜찮지 않아. 어머니는 지은 손을 잡고 말했다. 지은아, 엄마가 유언장 쓸 거야. 엄마, 이 집이랑 통장이랑 다 내 거야. 그 말은 복수가 아니라 지은에게 이제 너만큼은 지키겠다는 선언처럼 들렸다. 그리고 어머니가 꺼낸 유언장은 재산이 아니라 지은을 살리기 위한 마지막 방패였다. 그날 이후 일주일 오빠들에게서 연락은 없었다. 단톡방은 조용했다. 지은은 매일 어머니 집에 들렀다. 순자 씨가 오는 날도 안 오는 날도 어머니는 매일 조금씩 회복했다. 지팡이 없이도 짧은 거리는 걸었다. 라면을 끓이고 계란을 삶고 스스로를 증명하듯 움직였다. 엄마, 제가 할게요. 아니야. 엄마가 할 수 있어. 어느 날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좀 바꿔줄래? 엄마는 안 받으실 것 같은데. 지은아, 미안해. 우리가 좀 심했어. 전해줘. 다시는 그런 얘기 안 할게. 민석도 메시지를 보냈다.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 한번 뵈러 가도 될까요? 어머니는 한참 보고 답장을 보냈다. 일주일 후에 와라. 혼자. 민석이 왔다. 얼굴이 수척했다. 제가 뭘 잘못했는지 말해봐. 민석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가 아프셨을 때 곁에 안 있었어요. 지은이한테 다 떠넘기고 저는 편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엄마 재산만 생각했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면 됐다. 이제 가봐. 민석이 나가며 지은에게 말했다. 정말 미안해. 지은은 짧게 대답했다. 응. 며칠 뒤 어머니는 봉투를 꺼냈다. 유언장이야. 공증 받아놨어. 봉투는 무거웠다. 종이 무게가 아니라 지은이 버틴 시간의 무게 같았다. 3개월이 지나 어머니는 거의 회복했다. 지은은 재택 상담 일을 구했고 편의점 야간 알바는 그만뒀다. 어느 저녁 오빠 가족들이 치킨과 피자를 들고 찾아왔다. 조카들이 뛰어들며 말했다. 할머니. 어머니 얼굴이 환해졌다.
거실엔 오랜만에 웃음이 찼다. 민석이 지은을 보며 말했다. 앞으로는 제대로 할게. 우리가 엄마 모시는 거 도울게. 지은은 잠깐 오빠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응, 고마워. 그 말은 용서라기보다 지은이 스스로에게 내린 새 규칙이었다. 다시는 혼자 하지 않는다. 하지만 지은은 끝내 한 가지를 배웠다. 다시는 혼자 버티지 않겠다는 것을. 1년 후, 지은은 작은 카페에서 노트북을 펼쳐놓고 있었다. 재택 상담 일은 계속하고 있었지만 요즘은 다른 일도 시작했다. 프리랜서 작가였다. 경험담을 글로 쓰는 일이었다. 첫 번째 원고 제목은 병실 지키는 건 나뿐인데 유산 얘기엔 다 모였다였다. 온라인 매거진에 기고했고 반응은 뜨거웠다. 댓글이 수백 개 달렸다. 저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우리 오빠들도 이래요. 왜 딸들만 희생해야 하나요? 지은은 댓글을 읽으며 울었다. 자기만 그런 게 아니었다. 수많은 딸들이 같은 상황이었다.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다. 에세이 출간 의향 있으세요? 지은은 망설였다. 하지만 어머니가 말했다. 써라. 내 이야기 많은 사람들한테 들려줘. 책은 6개월 만에 완성됐다. 제목은 딸의 몫이었다. 강연장에서 지은은 말했다. 저는 어머니 병실을 지켰습니다. 제 선택이었어요. 하지만 그게 당연한 건 아니에요. 오빠들도 똑같은 자식입니다. 중년 여성들이 울었다. 박수가 이어졌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은은 어머니 집에 들렀다. 어머니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계셨다. 엄마 다녀왔어요. 왔니? 강연 어땠어? 좋았어요.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셨어요. 그래, 우리 딸 대단하네. 어머니가 된장찌개를 끓였다. 김치, 나물, 계란말이도 곁들였다. 맛있어요, 엄마. 그래, 많이 먹어. 밤이 깊어가고 지은은 현관문을 열며 말했다. 엄마 사랑해요. 어머니가 웃었다. 나도 사랑해, 지은아. 계단을 내려가며 지은은 생각했다. 이게 정답은 아니다. 하지만 내 선택이다. 그리고 예전과 달라진 것이 하나 있었다. 이제 지은은 안다. 병실을 지키는 사람이 혼자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라는 걸. 지은은 앞으로도 계속 걸을 것이다. 어머니와 함께, 그리고 자기 자신과도 함께. 그날 이후 지은의 이야기는 글이 되었고 누군가의 밤을 버티게 하는 불빛이 되었다.